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를 결국 일본 정부가 바다에 방류하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어젯밤 보도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는 핵물질 정화 장치로 처리한 오염 처리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삼중 수소인 트리튬과 세슘을 비롯한 방사성 물질들이 완전히 처리되지 않은 채 바다로 흘러들게 됐습니다.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으로 폭발한 원전 안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생겨나는 오염수는 지난달까지 탱크에 보관된 양만 123만 톤에 이릅니다. 이달 중에라도 일본 정부가 결정을 할 것으로 전해졌고 실제로 오염수를 흘려보내기까지는 2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 결국 저렇게 일본 정부에서 강행을 할 거라고 하니 또 한 번 논란이 커지게 됐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어젯밤 마이니치 신문의 보도입니다. 정부 관계자 취재 결과 정부가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내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 농도를 낮춘 뒤 바다에 방류하는 방침을 굳힌 게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이달 안에 관계 강요 회의를 열고 결정할 계획이지만 원자력규제위원회 심사 절차 등이 있어 실제 방류까지는 2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당시 폭발 사고를 일으킨 원자로에 유입되는 빗물과 지하수, 추가 폭발을 막기 위해 해결류를 식히는 순환 냉각수까지 매일 만들어져 쌓인 오염수가 지난 9월 현재 123만 톤에 이릅니다. 일본 정부는 보관 공간의 한계 등을 이유로 국제사회의 반발에도 오염수 바다 방류를 검토해왔습니다. One of which is into the Pacific Ocean, which is the cheapest option. They didn't make a formal saying you must do this, but they made it very clear which was their preferred option. The preferred option was discharge. 정화 처리를 한다 해도 삼중 수소를 포함한 방사성 물질이 여전히 남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방류되면 해류 흐름에 따라 우리 바다에도 들어오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큰 북태평양 해류의 큰 흐름은 4년, 5년 주기를 걸리겠지만 어쨌든 그것으로 인해서 나오는 그 주변적인 영향은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 정부는 지난해부터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방류 방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이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계속해서 번지고 있는 가운데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도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에 5억 원을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펀드 투자자 명단 일부가 공개됐는데 진영 장관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작성한 문건에는 정부 여당 관계자들이 펀드 수익자로 일부 참여돼 있으며 권력형 비리로 호도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전다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진영 장관이 지난 2월에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다고 밝혔습니다. 본인과 배우자, 아들 명의로 총 5억 원을 넣었습니다. 진 장관은 예전부터 거래하던 NH투자증권 지점을 통해 예금 이자보다 좋다는 권유를 받고 투자했는데 큰 손실을 봤다고 해명했습니다. 실제로 옵티머스 펀드는 6월부터 환매 중단이 됐기 때문에 8월 만기 상품을 가입한 진 장관은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A 의원도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억 원을 투자했다가 환매에 투자금과 수익을 돌려받았습니다. A 의원은 증권사에서 정기예금 금리보다 조건이 좋으니 투자하라는 권유를 받고 투자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에서도 진 장관과 A 의원은 단순 투자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의 또 다른 한 축은 고객들을 직접 상담하면서 문제의 펀드를 팔았던 증권사와 펀드 자금을 관리하고 투자한 은행입니다. 고객이 믿고 맡긴 돈이 제대로 투자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NH투자증권의 경우 전화 한 통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 약 4,327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판매사들 중 피해액이 가장 큽니다. 그런데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하기 전 NH와 옵티머스가 서로 대책을 논의하고 교감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옵티머스 경영진은 문제가 터지고 나서 NH투자증권 대표이사와 만나 어떻게 할지 논의하고 있다는 말을 주변에 했다고 합니다. NH투자증권이 실사를 나와도 다 얘기가 돼 있으니 형식적인 거다, 걱정할 것 없다고 말했다고도 했습니다.
NH가 절대 먼저 고소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자신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NH는 올해 4월과 6월 두 차례 옵티머스에 실사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직접 문서를 위조한 윤모 변호사조차 당시 NH가 정말 대충 보고 갔다고 했습니다. 기본적인 검증조차 하지 않았단 얘기입니다. NH가 판매한 펀드는 옵티머스 안에서 특혜 펀드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펀드 자금을 관리하고 투자한 하나은행에 대한 수사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JTBC가 보도한 회의 주재 문건에선 옵티머스 김모 대표가 하나은행 및 금감원과의 딜을 추진하는 역할을 맡기로 돼 있습니다. 하나은행 측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문건이라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하나은행에서 수탁 업무를 맡은 직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합니다. 옵티머스 경영진은 하나은행의 도장과 천공을 위조하고 하나은행이 발부한 것처럼 문서를 꾸며낸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JTBC 박지영입니다. 이틀 전 18명의 검사로 대규모 수사팀을 꾸린 검찰은 옵티머스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금감원 로비의 창구라는 의혹을 받아온 옵티머스의 고문을 최근 소환 조사했습니다. 150억 원의 자금을 옵티머스 쪽에 넣은 화장품 업체 스킨앤스킨의 회장 등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신아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옵티머스의 고문 이모 씨를 최근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 씨는 옵티머스 내에선 금감원과의 창구 중 한 명으로 불린 사람입니다. 옵티머스 사내이사인 윤모 변호사는 금감원의 조사를 받고 있을 시기에 이 씨가 금감원 내부의 사정이나 조사 방향을 와서 알려주기도 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말했습니다. 이 씨는 JTBC에 자신은 물론 직원들까지 검찰 조사를 받았다며 여러 의혹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했다고 전했습니다. 옵티머스 일당이 여러 인사를 통해 금감원에 로비하려 했던 정황은 또 있습니다. 김모 대표와 윤 변호사의 대화 녹음엔 한 법무법인이 금감원과 딜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옵티머스 안에서 박사라고 불린 금감원 전 간부가 몸담은 법무법인입니다. 옵티머스에 150억 원을 투자한 스킨앤스킨의 이모 회장과 이모 이사에 대해선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마스크 사업을 이유로 회사 자금 150억 원을 빼내 옵티머스 관계사에 투자하기로 해놓고 실제로는 다른 곳에 쓴 혐의입니다. 옵티머스 일당이 마스크 사업을 위해 로비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여서 수사 대상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비롯한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을 확인하고 한반도 정세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종전선언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 이견이 없고 비핵화 과정에서 따로 놀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11월 3일 대선이 20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는 오늘 같은 시각 미국 MBC와 ABC 방송 타운홀 행사에 따로따로 참석합니다. 워싱턴을 연결합니다. 임종주 특파원,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만난 뒤에 그 결과를 한국 특파원들에게 간단히 설명했다고요? 네, 서훈 실장은 하루 전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을 만난 데 이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만났습니다. 서 실장은 이딴 회동에서 굳건한 한미 동맹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한미동맹이 얼마나 깊이 있게 잘 관리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서로 공감하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 깊이 있는 분석과 토론을 또 했고. 네, 종전선언과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을까요? 네, 서 실장은 종전선언과 관련해선 특별히 깊이 있게 얘기하지 않았다면서도 비핵화 과정에서 선후 관계나 결합 정도의 문제일 뿐 따로 놀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한미 간에도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위비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합리적으로 또 상호 수용 가능한 선에서 타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계속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이야기도 좀 해보죠. 당초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의 2차 TV 토론이 예정됐던 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결국에 무산됐는데 2차 TV 토론 대신에 두 후보가 서로 다른 방송사에서 따로따로 정견을 발표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NBC 방송 타운홀 행사에 참석합니다. 유권자들의 질문에 직접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같은 시각 바이든 후보는 ABC 방송의 타운홀 행사에 나섭니다.
바이든 후보가 나흘 전 먼저 일정을 발표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같은 시간대에 뒤늦게 맞불을 놓으면서 유권자들의 시청 선택권이 줄었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NBC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바이든 후보의 캠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군요. 네, 바이든 후보 측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의 공보 참모와 캠프 관련 승무원 한 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통령 후보의 유세가 18일까지 일시 중단됐습니다. 다만 바이든 해리스 두 후보와의 밀접 접촉은 없었다고 캠프 측은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또 최근 확진자와 같은 비행기를 탔지만 밀접 접촉은 없었고 검사도 음성으로 나왔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감염 방지에 더 비상이 걸린 모습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의 위험성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때 백악관 경제참모들은 소수의 기부자들에게 사전 경고를 보냈다는 폭로도 나왔던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네, 뉴욕타임스는 지난 2월 하순부터 3월까지 이어진 미국 주식시장 폭락에 앞서서 투매가 나타난 배경에 백악관에 사전 경고가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2월 24일부터 4월 동안 보수 성향의 후보연구소 이사회가 진행됐는데 이때 토마스 필립슨 트럼프 대통령 경제고문과 레리 코들러 백악관 경제보좌관이 잇따라 지금까지는 바이러스를 잘 막았는데 앞으로는 모르겠다며 토로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공개적으로 경시하고 있었지만 참모들은 부유한 기부자들에게 조기 경보를 보낸 것입니다. 이 정보가 금융계에 퍼지면서 투매가 일어났고 2월 26일 오후에만 주가가 전주 최고치에서 300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이어 3월 초에는 주식 대폭락이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다시 퍼지고 있는 코로나19, 대표적인 곳이 유럽 그리고 미국입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지금 6만 명에 가깝게 나오고 있습니다. 홍희정 특파원이 소식 전해왔습니다. 미국 내 일부 지역에서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존스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현지 시간 14일 하루 코로나 신규 환자 수는 5만 9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7일 이후 배 가까이 증가한 수준입니다. 일리노이와 유타 등 21개 주에서는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환자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신규 환자가 감소한 곳은 루이지애나와 켄터키, 버몬트주 등 3곳에 불과합니다. You may have to bite the bullet and sacrifice that social gathering unless you're pretty certain that the people that you're dealing with are not infected.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백신이 이르면 내년 4월까지 미국 내 보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14일 CBS와의 인터뷰에서 백신은 2021년 1분기 안에 4월까지 사용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현재 임상시험 중인 모든 백신 후보가 안전하고 효험이 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백신의 안전성 여부가 올해 연말까지는 검증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희정입니다. 총리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가 석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태국에서 정부의 비상조치가 나왔습니다. 5명 이상이 모이는 정치 집회 그리고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만한 보도를 금지시켰습니다. 시위대는 그래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박지훈 기자입니다. 방패를 든 경찰들이 수많은 시위대 힘에 밀려 뒷걸음칩니다. 태국에서 총리 퇴진과 군주제 개혁을 요구하는 집회가 3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태국 정부는 집회를 금지하는 긴급 명령을 내렸습니다. การชุมนุมเกินกว่า5คนขึ้นไปนะครับถือว่าเป็นการกระทำผิดตามกฎหมายและท่านจะต้องถูกดำเนินคดีตามกฎหมายทุกราย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보도와 온라인 메시지를 금지하고 총리 시위 등 당국이 지정한 장소에 접근하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전날 2만 명이 넘는 반정부 시위대가 바리케이드와 차벽을 뚫고 총리실 건물까지 진출하자 내놓은 조치입니다. 방콕 경찰은 경찰 6개의 중대를 동원해 집회 지도부를 해산시켰고 이 과정에서 22명을 체포했습니다. 집회 금지 방침에도 시위대는 물러날 뜻이 없습니다. มาแสดงจุดยืนเฉยๆว่าเราจะไม่ยอมจำนนต่อเผด็จการอีกต่อไปคืออยากแสดงให้เขาเห็นว่าถึงเขาจะทำอะไร 2014년 쿠데타로 집권한 태국 군부 정권은 2017년
헌법을 개정해 장기 집권 수단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가 젊은 층으로부터 광범위한 지지를 얻는 퓨처 포워드 당을 해산시킨 것이 한 정부 집회를 촉발시켰습니다. 또한 왕실이 경제 침체에도 왕실 예산을 16% 인상하자 군주제 개혁도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